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공개된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일부 매파 위원들이 금리 조기 인상 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0.55% 하락한 16,041.07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0.65% 낮아진 1,828.77에 나스닥 지수도 0.82% 밀린 4,237.95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경기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 변수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와 독일 증시는 전날과 차이 없는 0%의 변동률로 마감했고 프랑스 증시는 0.24% 올랐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위원들이 지난달 정례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 상황에서 큰 변동이 없다면 테이퍼링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란 분명한 신호입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현재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5% 아래에 있는 한 실업률이 기준점인 6.5%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훨씬 지나서까지 유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월 실업률이 6.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선제적 안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내년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머서대학교 강연에서 연준이 직면하고 있는 중심적인 정책적 물음은 상승 시점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개선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신흥국 시장 혼란의 장기화 및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세계 경제 전망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MF는 오는 22일부터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준비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하고 현저한 하방 리스크가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금리 인상, 그리고 급격한 통화평가절하는 핵심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제기된다면 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 불어닥친 2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로 시장 전망치와 전월치가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에 비해 16% 하락한 88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치는 99만 9천 건에서 105만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월간 하락률 16%는 2011년 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1%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서비스와 정부 조달, 설비 투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집계 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된 제품 물가만을 측정하던 이전 방식에 비해 측정 대상이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0.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던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변경 기준에 맞춰 0.1%로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1월 FOMC 의사록 공개와 또 주택지표 부진 속에 하락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지속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는 다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의 기준이 되는 실업률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매파 위원들은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 축소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FOMC에서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주택 지표는 이틀 연속 좋지 않았습니다. 1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에 비해 16% 하락한 88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고 3년 만에 가장 큰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지표 부진, 일시적인 날씨 때문의 영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의문점으로 봐야 될지 시장의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3월 FOMC에서 실업률 목표치에 대한 수정과 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난 1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방침에 대해선 광범한 지지가 있었지만 금리 인상 시기 등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테이퍼링 기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많네요. 일부 소수는 의견이지만 시장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 그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이후에 네. 뉴욕 증시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가장 그 궁금한 사안이었죠.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톤은 현재의 테이퍼링 기조, 양적 완화 축소 기조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토의 과정에서 일부 소수 의견들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화면은 미 연준 FRB의 공식 웹사이트에 나온 이 프레스 릴리즈, 그 언론에 공개된 전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경기에 대한 그 판단을 기존의 내용 그대로 옮겼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moderate pace, 점진적이고 확장적인 현재의 기조 추세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여기에서도 이제 unemployment rate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이것도 하락할 개연성이 좀 높다라는 기존의 식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의원들의 질의나 내용 회의에서 오갔나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켓 와치의 화면입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발췌해서 제목을 뽑았는데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 Fed Minutes Reveal Fractious Debate on Polic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fractious debate라는 거는 일부 갈등 요소에 대한 그 중구난방적인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위원들이 올해 중순 이전에 금리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수의 의견이지만 현재 매파 진영을 통해서 금리 인상의 그 필요성이 현재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에 그 보스턴의 에릭 로젠그린 총재는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기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의결권을 이제는 반납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올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는 현재 양적 완화 축소 기조가 나오고 있지만 650억 달러의 매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금이라도 모두 중단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인데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1월 회의 때도 이 실업률 수치 6.5를 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내용이 오갔습니다. 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3월 18일과 19일 FOMC 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수정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6.5 밴드가 6 내지 5.5까지도 현재 내려갈 개연성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2명의 소수 의견이지만 정책위원 중 일부가 현재의 테이퍼링 기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의 테이퍼링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기조를 현재로서는 유지해야 될 것으로 요구한 이른바 비둘기파적인 이런 요구도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은 3월 달에는 이제 옐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요. 1월 비농업 부문 수치가 11만 3천 명 고용 증가 수치가 나왔고 1월 실업률은 6.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3월 회의 전에 한 번 있고요. 또 하나 변수는 이 이른바 웨더노믹스로 현재 혹한 때문에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그 개선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현재 부의장으로 지명이 됐죠. 전 이스라엘 총재인 이 스탠리 피셔 총재가 인준이 아마도 3월 FOMC 이전 전에 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이 인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게 될지 1월 FOMC와 다른 점들이 현재 나올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월 FOMC에서 이제 수정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업률 목표치가 한 6%에서 5.5%까지 낮아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이 될 지표에 대한 지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가 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이번 달에도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하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1월 회의 때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월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추가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반대 입장.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만큼 현재 미국의 경제가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소수 의견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테이퍼링 기조가 그렇게 바뀔 것으로 한 2달 만에 바뀔 것으로 보기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인사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발을 맞춰주는 이런 흐름인데요. 소수파의 매파 의견하고는 조금 비둘기파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이 내용을 보도한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앞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페드의 로카트 해가지고 First rate hike like in mid 20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 중반 정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015년 미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로 현재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로카트 총재는 미 경제에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현재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점진적인 축소 기조는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초 현재 웨더노믹스 혹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지나가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경제의 성장 기조 이런 부분은 낙관적인 기존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부분을 로카트 총재의 언급으로 풀이를 해드립니다. 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보는 인물들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테이퍼링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주택 지표가 이틀째 부진합니다. 1월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3년 내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낙차가 너무 크죠.
뭐 10% 뭐 넘어서는 게 최근에는 별반 그냥 뭐 보통의 일로 여겨질 정도로 이것도 이제 혹한 탓이고요. 네. 역시 건설업 경기는 좋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1월 주택 착공 건수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1월은 연율 기준으로 93만 7천 건이었는데요. 88만 8천 건으로 크게 현재 내려갔습니다. 이 93만 7천 건은 지난해 대비해서도 현재 5.4%나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착공 허가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택 착공 건수의 추가적인 향후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이 전미주택건설업협회의 주택시장지수 2월 수치도 1월 대비 10%포인트나 떨어진 이런 수치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혹한 때문에 웨더노믹스 이 영향을 계속적으로 현재 받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그대로 현재 노정된 내용인데요. 블룸버그의 화면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Cool as weather add the burden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US의 경기가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이제 꺾일 수 있는 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혹한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현재 혹으로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혹한에 가장 취약한 것이 건설업이고 건설업의 향후 전망을 낼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도 현재 불투명하게 나온다는 점, 3월까지는 이런 지표의 불균형성이 계속될 수 있는 점을 살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 시점과 또 실업률 목표치가 수정된 포워드 가이던스 3월 FOMC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94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견조한 상승 보이면서 53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오늘장 움직일 만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멘텀 부재 속에 코스피 지수는 194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의 견조한 상승으로 중소형주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저 우려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앞날 또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종 상승 흐름 속에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인데 코스피는 1940선, 코스닥은 반면에 530선을 1포인트 정도 남겨둔 바짝 다가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매개세가 집중되고 있고 네. 또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가 아닌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종목 장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역시나 지수 장세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소형주가 왜 강하냐, 바로 모멘텀이 시장에 크게 없고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개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도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바이오라든가 게임 관련된 업종군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세포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산업군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호재성 재료가 잇따르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실적 모멘텀, 또한 중국 관련된 기대주,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해서 인기가 많은 종목 위주로 급등 양상, 그리고 신고가 내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감 4분기 상당히 컸는데 지금 1분기도 약간씩은 그러한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환율에 대한 움직임 속에서 약간 어닝 싣고 나왔던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적인 변수가 아닌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단순히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약간은 영업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국내 대형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는 쏠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형주 내에서도 실적이 2013년도가 2012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성을 보인 종목 위주로 급등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실적 장세 흐름 당분간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랠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엔달러가 102엔을 재돌파하면서 엔저 현상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 누리는 자동차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데요. 네, 우선은 엔저 효과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다는 네. 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통화 정책 지속적으로 확장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메로직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일본 통화 정책도 그런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거. 사실 엔화가 약간은 100엔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엔화 강세 기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약간의 기대 심리도 반영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과 발언들이 힘이 실리면서 우리나라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엔저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신차 효과가 약간은 좀 나왔지만은 그거는 현대차에 약간 국한되었다라는 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K 시리즈 중심으로 해서 약간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도 약간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즉 내수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역시나 또 하나의 악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한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 중심으로 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 같은 분위기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가장 먼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관련된 업종군들 단기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으로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자동차 부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기회로도 활용이 좀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동안 저번에 아베노믹스를 비롯해 엔저 우려감이 나오면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 강도는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업체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도 낼 수 있다라는 거,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대형주에 대한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반면에 건설업종은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뭐 규제도 완화되고 있고, 예. 또 분양시장 중심으로 해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뭐 아직까지 추세적인 확실한 턴어라운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는 시장들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GS건설,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우려감 나왔지만은 역시나 수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약간은 상승세로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나왔다라는 거 긍정적인데, 건설업종 내에서도 지난주 뭐 시멘트 업종을 말씀드렸지만은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KCC, 뭐 LG 하우시스, 한샘,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건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 사실 건설 관련 업종군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다고 한다면은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추세적인 대자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종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건설업종과 건자재 관련된 업종은 비슷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섹터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재건축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에 대한 정책, 리모델링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고, 또 소비자들 역시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상승세 분명히 이유 있다라고 정리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대비 강한 상승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및 소비 패턴 변화를 한 번쯤은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매수를 조금씩 보여주지만 아직 확실한 매수세는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귀환으로 봐야 될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 외국인들 귀환은 아직 오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씩 통화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저뿐만이 아니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외국인들의 수급의 키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외 중심인 해외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겠고, 낙폭과대 업종군 중에서도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동안 맨 처음 낙폭과대 업종군들에 대한 반등세를 이끌은 것은 바로 혈강금속 업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건설 관련된 업종으로 왔고, 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관련된 업종군 쪽으로 약간 매개세가 바뀌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정유화학 관련된 업종군을 좀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유화학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매개세가 좀 더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관련된 업체군들, 최근에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 IT 부품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역시나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갤럭시 S5라든가 LG전자의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공개될 예정이고, 그에 따른 시장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모멘텀이 생겨준다라고 한다면은 IT 부품 쪽으로도 한 번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프리미엄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리고 그 성장률 둔화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테마로 여겨졌던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을 많이 비중을 담자라는 전략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으로서 한 번씩 관심 갖고, 그리고 상승했을 때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IT 부품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키워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략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LG의 새로운 후속작이죠. 바로 Z 프로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Z 프로2의 출시를 앞두고
LG전자의 주가는 바닥을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항상 출시를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주식들은 항상 기대감이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LG전자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바닥은 어딘 걸까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지금부터는 불어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전자의 주가 자체 어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최근 들어서 LG전자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제도 0.8%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주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금은 거의 뭐 하락 파동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전자 앞으로도 녹록치 않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을 낳는 것도 좀 사실이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더 아셔야 되는 게요. 꾸준히 하락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항상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꾸준히 내려갔었고 그런 관점에서 LG전자 과연 G 프로2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줘야 될지 그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보면서 LG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대폰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LG전자의 주가와 휴대폰 부분의 영업이익의 추이에 대한 전망치인데 자, MC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MC 부분 바로 휴대폰 부분을 뜻하는 거겠죠. MC 부분의 영업이익이 높을 때마다 LG전자의 주가는 출렁거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휴대폰 부분이 많이 팔릴수록 LG전자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LG전자의 바로 이 MC 부분 자체를 빼고도 LG전자는 뭐 TV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승패의 성세는 바로 이 MC 부분이 맡고 있다는 거죠. LG전자 영업이익률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삼성전자는 17에서 18% 정도 나타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LG전자는 3에서 4% 정도 나타나거든요. 박리담의 스타일이다. 그만큼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단가를 상당히 낮춰서 매출적인 부분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가장 좋겠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휴대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줘야지만 LG전자의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 2009년 그리고 2008년도에 큰 폭의 영업이익이 증가됐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은 어떤 걸 뜻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김태희 씨가 선전을 했던 초콜릿폰이죠. 초콜릿폰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이때는 상당 부분 높아졌지만 현재는 그런 황금기를 다시 한 번 더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G 프로2의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G 프로2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적인 부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작년 3분기부터 G2가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현재 G 프로2가 다시 한 번 더 출시가 되거든요. 진2는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마케팅 비용은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적자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요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 및 전망을 같이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LG전자 그리고 하웨이 그리고 ZT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점유율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10%가 안 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고성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또한 비실비실한데
지금 과연 LG전자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신제품이 출시된 게 주가에 큰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0일 오늘 바로 G 프로2는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기대감 자체는 반영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을 한번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바닥권을 이렇게 그리는 종목군들은 그만큼 세지 않다는 거죠.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게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단의 지지 테스트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G 프로2가 출시가 되는데 그리고 G2가 3분기에 출시가 되었는데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는 더욱더 급락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G 프로2에 대한 효과 자체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G 프로2가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LG전자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의 현재 G 프로2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좋다면 LG전자 주가의 현재 진행형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수급적인 분위기를 한번 봤을 때요. 자,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LG전자 주가에 돌아오는 날 시장의 분위기는 당연히 G 프로2의 분위기가 좋아졌겠죠. 그리고 LG전자 주가는 그때부터는 바닥 확인을 다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섣불리 주가의 바닥을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대형주는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성숙기에 다다랐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다만 G 프로2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곧 바닥의 확인은 바로 G 프로2가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수익률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월 FMC 의사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어집니다. 미 연준이 조만간 실업률 6.5%인 선제적 안내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실업률을 목표치를 낮춘다면 어느 정도까지 낮추게 될지, 아니면 실업률과 같이 다른 지표를 제시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FMC 의사록은 이제 지난번 1월에 FMC 회의 때 나온 내용들이죠.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시장에는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FMC 회의에 대해서 저는 작년 12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1월에도 말씀드렸고, FMC 회의는 실패작이었다. 12월하고 1월은 그 얘기를 아마 계속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테이퍼링을 할 때, 연준에는 비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 버네키 의장은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과의 가이던스를 서로 따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오늘 FMC 의사록을 보면 결국에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새로 정립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작년 12월쯤에만 얘기를 했어도 지금 시장에는 이런 혼란은 없죠. 이런 것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그 금리 인상의 불안감을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면서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상시 FRB 쪽에서는 신뢰를 굉장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FRB는 이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제 안내를 고쳐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금리 인상 시점을 빠르게 해도 약속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국 FOMC 회의의 의사록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이 FRB 쪽에서는 이제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적어도 시장에 더 도움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제 가이던스를 제시해주는 방법이 오히려 금리 인상 약속보다는 덜 신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선제의 안내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좀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선제 안내에 대해서 실업률을 낮출 것이냐, 인플레이션, 에반스론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2.5%를 맞출 것이냐, 뭐 여기에 지금 아마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데 제가 보다 둘 다 틀린 거라고 봅니다. 실업률은 구직 포기자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또 장기 실업 급여자들이 그 급여를 다 받고 나면 이 실업률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는 통계 지표가 되죠. 결국 실업률은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장기 저점에서 있죠. 2.5%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거 통계를 보면 인플레이션이요. 될 때는 이거는 뭐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지금 그 실업률도 아시겠지만 7%대에서 6.6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요.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표를 시장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지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연준 입장으로서는 올 한 해 내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불확실성 증대는 결국 이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을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본다면 작년 12월 FOMC 때는 테이퍼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파로 인해서 지표까지 나빠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두 번째는 벤버니키 회장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네 델런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거. 또 자네 입지를 좁아지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위원들이 매파로 많이 교체되면서 의견이 매파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걸 본다면 결국 FOMC는 작년 12월 FOMC는 실패작이었고 이 이후에나마 선제 가이던스를 바꿔주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4년 내내 자네 델런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제 가이던스 제시가 더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지표를 꺼내야 하는 연준. 그렇다면 이사님 혹시 새로운 지표들은 어느 지표들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 완전 고용률, 고용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네.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자네 델런의 성향이 첫 번째입니다. 완전 고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구직 포기자들은요. 아시겠지만 이 실업자들이 돈을 못 벌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구직 포기자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뭐 은퇴를 해서 구직 포기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실직을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들을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실업률을 산정해야 건강한 경제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지 않고서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취업이 돼 있는 자들만 가지고 간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회 저변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결국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완전 고용률을 얼마나 익힐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2.5%로 가져간다.
그럼 결국 소비가 늘어야 한다는 거죠. 소비가 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죠.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서는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되겠죠. 돈을 많이 받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업에서 임금을 인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나 아니면은 고용에 대한 완전 고용률, 이 두 가지 지표를 시장이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점은 예상대로 2015년의 말로 뒤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 고용률로 본다 그러면 구직포기자 포함하면 지금 미국 실업률은 11%에 육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6.5%까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제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FOMC에서는 완전 고용률과 또 임금 인상에 대한 새로운 선제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2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일본은행은 내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를 목표로 통화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당수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 엔화 가치가 120엔대까지 하락해야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사님께서는 엔달러가 90엔대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각자 보기에 나름입니다. 관점 차이인데 수출 쪽에 무게를 실으고 일본장을 본다면 단위 엔화 약세가 120엔대까지 가서 이것이 이제 그 많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임금 상승돼서 노동자들이 돈을 받아서 그걸 소비를 해서 그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도로 봤을 때는 엔화 약세가 분명한 겁니다. 자, 문제는 엔화 약세를 했는데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와 똑같이 뭐냐면 원재료를 가공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원도 필요하고요. 근데 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 주는 에너지 원인을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럼 엔화가 이 120엔대 간다? 또 수입 물가는 더 높아지니까 수출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이익 단가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수출 단가를 높여버리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출 하나를 보고 뭐 소비자 물가 선순환적인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엔화에서 120엔대 가야 되지만 수입 물가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120엔대 갔다가는 일본은 초토화가 되는 거죠. 이 소비세를 올려도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은 원재료 수입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임금을 안 올리시고 현금을 계속 쌓아주려고 할 것이고요.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수입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윗가고. 아마 사업하신 분은 알 겁니다. 앞으로 버는데 뒤로 나가는 게 더 많아서 계속 적자가 쌓여서 돈을 빌려다가 메꾸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결국 120엔대 가는 것은 그들만이 원하는 생각일 뿐일 것이다. 기업가들은 120엔대보다 오히려 90엔대에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생산기지는 일본 내에 없다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일본 내에 생산기지가 있어야만이 수출, 엔화 약세로서의 더 혜택을 보지만 생산기지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어떤 법인세를 인하할 테니까 제발 좀 들어와. 문제는 들어오면 뭐합니까? 설비시설을 갖추는데 또 몇 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당장 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합니까? 잘 견조하죠? 이 기대 심리죠. 결국 이게 실망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소비세 인상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물가 상승률 2%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말 사면 초과된 아베노믹스의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김동섭 이사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후장을 분석하는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후장 전략도 함께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